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70세가 되는 할머니예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다 가버렸는지 지나온 인생이 모두 끈 같기만 하네요. 저는 지방의 소박한 농가에서 자랐어요. 예전에는 다들 지금만큼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이 밥을 굶거나 주변에 손을 버려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저희는 나름 시골에서 기반을 잘 잡고 살았답니다. 저희 동네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오빠도 고등학교를 저희 지방에 있는 큰 도시로 갔고 저도 고등학교에 가면서 도시로 나갔죠. 오빠와 나는 각각 다른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내며 고등학교를 마쳤고 오빠는 거기서 대학에 갔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는 딸들을 대학에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나도 당연히 집에 가서 농사일을 도울 것이나 작은 곳에서라도 취직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다르셨어요. 경수가, 앞으로는 여자들도 많이 배우고 똑똑해져야 해. 나는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해도 전문적인 기술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어. 근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다 취직하거나 결혼했다고 해요. 말이야, 나만 뭘 또 배우러 낯선 곳에 가야 해. 가는 거 좀 겁나. 그래도 경험이 있는 곳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여기서 있지 말고 어떻게든 더 넓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해. 어릴 적에 엄마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중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엄마는 제가 꿈을 갖게 될 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해요. 나는 반이라고 집안일하고 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다르게 우리 엄마를 보며 오히려 이게 내 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오빠와 함께 서점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점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와요. 내가 있는 곳과는 다른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가끔 화려하게 차려입은 예쁜 아가씨들이 오셔서 주인 아저씨에게 따로 부탁하는 외국 서적들을 사가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그게 무엇인지 슬쩍 봤어요. 그건 일본이나 미국의 유명한 패션 잡지들이었어요. 그 아가씨들은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고 나는 잡지 속 예쁜 옷과 액세서리를 보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그렇게 입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오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았어.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어요. 학교 근처에 양장 학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 알아볼까요? 대학을 가려고 다시 공부를 하기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저는 양장 학원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미싱 사용법과 바느질의 기초부터 다시 배웠는데 생각보다 제가 참 잘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제가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따라 하도록 할 정도였어요. 패턴을 짜고 가봉을 하는 것도 함께 배워가고 있어요. 공부를 꽤 즐겁게 했어요. 항상 흥분되어서 학원에 일찍 나와서 혼자 디자인도 하고 시간 남으면 실습도 해보았더니 실력이 금방 향상되었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원장님은 학원이 끝난 후에 저를 따로 불러서 경수가 기차역 바로 앞 번화가에 있는 친구가 하는 의상실에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원장님 감사해요. 이제 곧 졸업인데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일이 많을 때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곤란하신 마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양정학원을 졸업한 후에 취직하여 꿈꾸던 예쁜 옷들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상상했던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옷을 만드는 일을 거의 한 달 동안 하다가 조금씩 다른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쁘게 일했어요. 제 이름으로 돈을 벌어 쓰는 것이 즐거웠고 오빠가 과외비와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만 쓰던 생활비를 다른 일에 사용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빠는 우리가 알던 지방에서 최고의 국립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그냥 공부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고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졸업 후 더 큰 도시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저도 그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계셨던 의상실 사장님이 그곳에 있는 의상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곳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곳에 있는 의상실 중에서도 가장 큰 대학이며 가끔 드레스도 만든다고 해요. 사장님은 경숙이네라면 문제없이 다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은지 제가 간 곳마다 사장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호감을 갖고 계셨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싫어질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관계 덕분에 일을 하면서 더욱 행복했고 새로 이직한 의상실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으며 월급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오빠는 결혼할 계획이에요. 여자 아이가 생겼어요. 집안의 막내였지만 저는 홀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래도 집에 새로운 가족이 온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오빠가 연인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니 부러웠어요. 그러한 환경 변화가 제 마음도 움직였는지 그 전까지는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저는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늦게 만남을 찾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의상실 사장님이 손님을 소개해준 사람인데 말이 없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었고요. 경숙 씨를 만나려니까 지금까지 혼자였나 봐요. 이처럼 마음이 잘 맞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해요. 그 남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정말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같았어요. 남편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출장은 좀 더 후에 떠날 줄 알았는데 회사 사정이 급하게 바뀌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 두고 떠나야 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나 혼자 있는 건 별로 상관없지만 오빠 집도 가까운데 걱정 마세요. 당신이 외지에서 고생하는 게 더 걱정돼요. 먹는 것도 맛없을 거고 몸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몸 조심해서 잘 지내다 오세요. 라며 혼자 있는 두려움을 감추며 남편을 배웅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녀는 제게 살갑지는 않았지만 상냥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면 찬바람이 불어와서 제 거였어요. 집안 사람들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영철이가 갑자기 모래바람이 날리는 나라에 왜 가느냐고. 내가 회사에서 윗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모님들에게 마음에 맞는 것을 사주면 좋은 곳으로 갔을 거 아니야. 하긴 그 사람들이 너와 어울려줄까? 추운 티가 풀풀 나는데 격이 맞냐고. 어머니, 제가 촌스러운 게 맞는데 그래도 그의 출장은 원래 가기로 돼 있던 거 앞당겨진 거라서요. 그러니까 왜 앞당겨지나 했더니 10년 후에도 갔다고 해도 없던 일이니까 만들어야지. 라며 소리를 지르던 그녀는 들고 있던 컵을 갑자기 나를 향해 집어 던졌어요. 다행히 피할 수 있었지만 유리 파편이 튀어내 손을 다쳤어요. 너무 놀라서 덜덜 떨며 깨진 컵을 치웠고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부엌을 청소하고 나가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와 나를 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덩달아 나를 냉정하게 대하더군요. 남편이 옆에 없다고 이렇게 티가 나다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나 시댁에서 구박당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멀리서 일하는 남편 다만 마음이 무겁다. 가만히 지나갈수록 시어머니는 나를 더욱 건드리시고 제 가족을 무시하는 말도 자주 나오게 되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보낸 사위로서 다소 시골 풍경에서 봤다 해도 이렇게 무모해서는 나는 누구에게 사돈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사돈 얘기 거론하지도 하지 못해 비교가 되어 너도 무슨 큰 옷방에서 일한다 해도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엄마가 내려쳤어.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밀어붙이고 한 입도 못 먹는다. 시골 향기 나는 곳에서 올바른 휴식을 하지 못한 손으로 일겠지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 이 모든 것
가져가라라며 엄마가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음식들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저 사람들한테 우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해외로 가고 1년이 좀 넘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되어 저한테 1살도 안 된 시누이 아들을 맡기는 거였어요. 너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놀면 뭐하니 내 아들 돈이나 까먹잖아. 앞으로 내가 애 키워라. 우리 영선이 너무 힘들어서 요양 보냈다라며 기저귀 가방과 아이를 덜렁 내려놓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누이와 시댁에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신호 아이를 키우라고 말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아이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먹고 들어가려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이의 얼굴이 빨개져서 우는데 너무 가려웠고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아이를 안아서 달래고 분유를 사다 먹였고 기저귀도 갈아주었어요. 그 이후로 신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부려 먹였고요. 저는 아이를 안고 그 집 오만대를 다 청소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했었어요. 돈도 받지 않고 돕는 것 같았죠. 그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뎠어요. 다정한 남편을 다시 만날 생각만 하며요. 그러나 내 인내는 남편의 죽음 소식으로 허무해졌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남편의 시신이 도착하고 장례식을 드리는 중에 시댁 가족들의 말을 수 없이 들었어요. 모두 너 때문이야. 잘못된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생전처럼 아들을 떠나게 했어. 살려내, 내 아들을 살려내. 거창하게 말했어. 그러니까 영철아, 당장 가. 잘하라고 했잖아. 아무데나 길바닥에서 만난 여자를 데려오니 이런 꼴을 보는 거지. 라며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까지 저에게 막말을 해댔어요. 부모님은 괜히 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계셨어요. 옛날 사람들인데다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 시댁에서 하는 말들은 참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순박한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걸 신경 쓸 여유도 없었는데 나중에 장례가 다 끝나고 생각해보니 자기 아들까지 맡겨놓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왜 아가씨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을까요? 여전히 몸이 아프셔서 요양을 받고 계셨어요. 당신은 왜 영선이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오빠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아기를 뵈러도 한 번 안 오신 채로. 이제 언니가 도와주러 오니까 유세를 하는 거구나. 너 정말 웃긴 아이구나. 이제 됐어. 더 이상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네, 더 이상 안아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지 마세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건지요. 오지 말라는데 영철이도 없는데 당신이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럼 아이는 오늘 여기 두고 가야 되겠네요. 아이 옷과 물건 하나도 챙기지 않고 오신데 누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를 두고 가래. 애를 계속해서 보아야지. 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누가 상관이 있다고 하더냐. 그냥 아이를 보라고.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라더니 내를 현관으로 밀어내듯 거의 쫓아내듯 내쫓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시댁이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온 가족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건데요. 아이는 제게 남기고 간 말이에요. 저는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겨우 시누이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친구는 놀랍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 아이는 아마 영선이가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일 거예요. 남자네가 못 산다고 영선이의 부모가 반대했다고 했답니다.
영선이도 딱히 낳고 싶지 않았지만 약속으로 모르고 있다가 수술해야 할 시기를 놓친다더라고요. 영선이는 아이를 한 명 낳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한다며 남편이 없는 시댁은 남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라고 절대로 키우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몇 번이고 보육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그새 아이와 정이 들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게다가 시댁에서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밝게 웃는 아이를 보며 제가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시어머니는 믿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서 아이에게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주호적으로 올렸어요. 친정 부모님과 오빠도 처음에는 기쁘시지 않았지만 아이를 보는 것을 통해 이해한 마음인지 결국 받아주셨어요. 네 뜻이 그러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말하겠는데요. 그러나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야, 엄마.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라 잘해보겠어요. 저는 보세 옷을 납품하는 공장에 일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미 개인 의상실들이 다 없어지고 대기업에서 나온 옷들이 되어버렸어요. 시장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다닐 수 있는 곳은 보세 옷 공장이 최선이었죠. 저는 준호를 정말 제 아들처럼 여기며 소중히 키웠어요. 그래도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을 텐데 다른 데로 기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옷도 좋은 것만 입히고 용돈도 충분히 주려고 애를 썼죠. 제가 못 쓰고 못 입어도 아이는 다 해줬어요. 제 아들이다 생각하고요. 아들도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속도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도 잘했어요. 기특하게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교 졸업생들이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법학과에도 갔어요. 친정 식구들도 다 잘했다며 많이 기뻐해 주었고 아들에게선 선물도 많이 해주었어요. 입학식 때는 모두 함께 서울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입학식이 끝나고 아들이 그렇게 했어.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 나도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들도 티도 안 내고 좋게 대해 주셨어. 이제는 제가 호강해 드릴 거예요. 엄마, 힘든 일 그만해. 아이고,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다. 엄마는 키우는 게 힘들었어. 너처럼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또 어디 있을까?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나왔어. 쏟아지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공이 없다고 다들 말했지만 제 아들은 제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은 대학에서도 잘 공부했고 무사히 졸업했어요. 졸업 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법고시를 준비했죠. 아들은 두 번째 시도에 시험에 합격했고 자신 있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꿈꾸던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기도 했어요. 정말 꿈만 같은 날들이었어요.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소일거리로 동네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못하고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었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갑상선 문제가 생겨서 대학병원 내분비과를 다녀왔어요. 여자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다른 병원과는 달리 긴장을 느끼지 않게 해주셨고 정말 좋았어요. 제가 혹이 있지만 수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이 가끔 저를 데려다주고 데려다주다가 그 의사 선생님과 사귀게 되었어요. 결국 둘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어요. 저는 여자 집안에서 우리 집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라 걱정한 제가 마치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식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고 준비할 때인데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새 아들을 얼마 안 낳고 미국으로 갔던 시누이였어요. 내 아들을 찾으러 왔대요. 이제 엄마인 척 그만하고 내 아들을 내놔요. 변하지 않은 그 집 식구들의 거만한 말투에 치가 떨렸어요. 1살도 안 된 갓난아기를 떼어놓고 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해요?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준호는 내 아들이에요. 키웠다고 자기 아들이에요. 낳은 건 엄연히 나라고요. 친엄마가 아들을 찾겠다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천륜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와서 다 키운 아들이 빼앗기는 일이라니. 기분이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더니 내가 없을 때 내 아들을 싸구려로 막아서 집에서 고생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아하니 시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텐데 죽은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은 하지 말자고 입을 다물게 되었죠. 시누이는 기어이의 아들이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먼저 전화를 했지만 아들과 통화가 안 되어서 직접 만나러 나가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갈 수 없게 막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신의 친엄마인데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도 못 주고 싶었어요. 해보니 혼자서 속으로만 태웠어요. 그러던 중에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시누이는 자신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친어머니가 가야 할 자리인데 나는 그날도 준호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그만 개입하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서글퍼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닌데 어제는 전화로 상견례 때 만나자고 했거든요. 마음이 변한 줄 알고 섭섭해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늦게 될 것 같아 빨리 가자고. 너 왜 여기로 왔어? 회사 끝나고 바로 가지 않고 엄마 편하게 모시라고 왔지? 가자. 옷도 다 입고 화장도 다 했네. 근데 준호야, 너 친엄마가 가기로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엄마가 가야지라며 아들은 제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아들 차를 타고 상견례장에 갔죠. 그랬더니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 시누이가 서 있다가 아들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온다고 했잖아. 많이 기다렸는데 하더니 저를 보면 표정이 찜찜해지더라고요. 아들, 저 사람은 왜 데리고 왔어?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하고 여려서 정을 못 벌어서 그렇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예약하면 안 좋을 거예요. 끝내야 할 것을 빨리 끝내야겠어요. 끊어야 해요. 그래서 돌아가 주세요. 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요. 아들은 매우 칼같고 단호한 태도로 시누이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모습을 그날 처음 봤어요. 시누이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 걸로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들. 이제 엄마가 다시 왔으니까 엄마와 함께 살아야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세월을 이제부터 채워나가야 해. 모르시나요? 저는 변호사라서 그런 뒷조사 같은 일을 마음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미국에서 부자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카지노에서 재산을 다 날린다고 하셨다면요. 근데 제 친구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를 찾아왔다면서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변호사가 되었더니 결국 여기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할머니는 쟤를 낳아주신 분은 맞지만 제 엄마는 아니에요. 제 엄마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는 엄마에게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번 더 엄마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친구의 곁에도 못 있게 다 들추게 될 겁니다.
신우이는 창백해져 온몸을 덜덜 떨면서 아들과 저를 붙잡았어요. 야, 그때는 내가 아직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웠어, 라고 말했어요. 새언니, 제발 날 한번 봐주세요. 준호야, 제 마음 좀 돌려주세요. 평생 잘 못했네요. 죄송해요. 이러지 마세요. 엄마에게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아들은 신우이의 손을 냉정하게 밀어내고 직원을 불러서 신우이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새언니,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라며 신우이는 직원에게 끌려나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최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저인 줄 알았을 때 정말 급했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제 손을 꾹 잡아 주었어요. 엄마, 나는 이제까지 날 찾지도 않았던 아버지도 필요 없고 친엄마도 필요 없어. 엄마가 있는데 친엄마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 알겠어, 우리 아들. 고마워. 그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는 몇 차례 자신이 갈 곳이 없다며 살려달라고 해왔습니다. 나는 아들을 생각해서 돈을 조금 주고 어디든 잘 있을 곳을 찾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신우는 돈 봉투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말없이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신우는 어느 지방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받았다고 해요. 들었어요. 저희는 아들 부부와 가까운 곳에 이사와 와서 살고 있어요. 요즘은 손주 녀석들을 봐주는 재미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사돈 어른들이 보살펴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보살펴줘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길 바라요. 분명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돼요.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